그때 정희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트렁크가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늘 잠가두던 트렁크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어 트렁크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두려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흰 천에 곱게 쌓인 낡은 편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흰 천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을 풀자 고무줄로 묶인 편지 몇 통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져 있었고 잉크도 번져 있었습니다. 종대 씨에게 저는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하지 않은 그날부터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윤소연 올림.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소연. 정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가을이 깊어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윤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남편 박종대와 함께 시댁선산으로 성묘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정희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지만 종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알았어요. 그쪽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종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편에게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종대는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통화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화면이 켜지면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정희가 왜 갑자기 차를 바꿨어요? 라고 묻자 종대는 낡은 차 타고 다니기 민망해서요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대는 차 트렁크를 늘 잠가두었습니다. 뭘 그렇게 귀하게 넣어뒀길래 트렁크를 잠그고 다녀요? 정희가 물었을 때 종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골프채 넣어뒀어요. 요즘 도난 사고가 많잖아요. 골프채라니. 종대는 골프를 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진 뒤로는 골프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한 의심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방 문이 열리고 종대가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끓인다며? 나도 한 잔 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을은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올해 가을은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은행나무도 매년 이맘때면 노랗게 물들었다가 잎을 떨구고 다시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계절 속에서 사람도 늙어가는 것이겠죠. 추석 지나고 아들네 집에 갈까요? 영상통화로만 보니까 손주들 얼굴이 그립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딸은 결혼 후 왕래가 뜸했습니다. 명절 때도 시댁에 가느라 바빴습니다. 자식들이 다 제 길을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가끔은 허전했습니다. 빈 둥지 같은 집에서 둘이서만 마주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네는 바쁠 텐데 무슨 일로 가요? 영상통화로도 충분하잖아요. 종대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자식들에게 무심한 편이었습니다. 자식 농사는 정희의 몫이었고 종대는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할 때도 많았지만 그게 종대라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추석 전에 성묘부터 다녀와야죠. 올해도 같이 가실 거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종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올해도 가야죠. 그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희는 배웠습니다. 어떤 질문은 하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요. 굳이 캐묻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고 알고 싶지 않은 진실도 세상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성묘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과 술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챙겼습니다. 배와 사과를 정성스럽게 닦고 포를 한 장 한 장 접시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배웠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종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휴 교통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종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70을 넘긴 나이 종대도 이제 노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종대가 말했습니다. 성묘는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는 게 어때요? 주말엔 사람 많을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해요. 금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탁 위로 흐르는 침묵이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침묵이 편안했는데 요즘은 왠지 불편했습니다. 정희는 수저를 놓으며 종대를 바라봤습니다. 종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종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면 빚이라도 진 걸까요? 정희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몸을 돌려 종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잘생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에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희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소중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듯한 가을날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희와 종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묵묵히 앞만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선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좋았나 싶어요. 정희가 침묵을 깨기 위해 말을 건넸습니다. 종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희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시댁선사는 충청남도 산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고 1시간쯤 달려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준비해온 재물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걷는 동안 정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길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제가 들게요. 종대가 정희의 손에서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희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산새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시부모님 산소 앞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세요. 정희는 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하산할 때였습니다. 정희가 앞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종대가 불렀습니다. 여보.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종대는 산길 중간에 서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종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심해서 내려가요. 두 사람은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정희가 조수석 문을 열려는 순간 종대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종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야죠. 볼 일이 좀 있어요. 급한 일이라서요. 1~2시간이면 될 거예요. 종대의 목소리가 어딘가 다급했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볼일인데 갑자기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그냥 먼저 들어가 계세요. 금방 갈게요. 종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정희는 어리둥절한 채 차 밖에 서 있었습니다. 종대는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돈 여기 있어요. 종대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하지만 종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정희는 주차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종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종대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는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식어 있었고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트렁크가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늘 잠가두던 트렁크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어 트렁크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두려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흰 천에 곱게 쌓인 낡은 편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흰 천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을 풀자 고무줄로 묶인 편지 몇 통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져 있었고 잉크도 번져 있었습니다. 종대 씨에게 저는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하지 않은 그날부터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윤소연 올림.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소연. 정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종대가 원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이 안 맞아서 헤어졌지. 그래도 종대는 정희 씨 만나서 다행이야. 그때 정희는 그 여자의 이름을 물었고 시어머니는 소연이었나? 윤소연이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날짜는 1989년 5월이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해는 정희가 딸을 유산했던 해였습니다. 임신 5개월째였던 정희는 계단에서 넘어져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겨우 이겨내고 있던 그 해에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종대 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당신을 닮아서 예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도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와주세요. 아이 얼굴이라도 보고 가세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대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대 씨, 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폐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아이는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아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피를 나눈 아이입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들을 내려놓고 트렁크 안에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였습니다. 아이 신발치고는 낡아 보였고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신발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종대가 젊은 시절 자주 출장을 갔던 곳이 충남 공주였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공주로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게 회사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뒤 종대는 늘 피곤해 보였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윤소연이라는 여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종대는 그 아이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하게 행동했던 걸까요? 정희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종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공주시 어느 동네였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지만 정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주에 도착한 정희는 택시를 타고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이 되어 옛 건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희는 근처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윤소연이라는 이름을 물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공주에는 오래된 보육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보육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원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소연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30여 년 전에 이곳에 딸을 맡겼을 것 같은데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소연 씨요? 기억나요.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딸을 여기 맡기고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셨죠.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 딸은요? 지금 어디 있나요? 원장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낡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파일을 펼치며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 여기서 자랐어요. 후원자가 한 분 계셨죠. 박종대 씨라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 돈으로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대학까지 갔어요. 정희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다니.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뭔가요? 박지은이요. 성은 후원자 성을 따서 지었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보육원을 나와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박지은, 남편의 성을 따른 아이. 종대는 그 아이를 수십 년 동안 후원해왔다는 말입니까? 정희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대가 외근이 많다며 집을 비웠던 날들, 월급을 타면 어디론가 돈을 보낸다며 통장을 숨겼던 모습, 가리고 정희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회사에 경조사가 많다며 둘러댔던 일들. 모두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가 아이를 유산하고 슬퍼할 때 종대는 다른 여자의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딸을 낳지 못해 시댁에서 눈치를 받을 때 종대에게는 이미 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대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왜 보육원에 맡긴 채 후원만 했을까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종대가 그 아이를 사랑했다면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희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장을 다시 만나 물었습니다. 박지은 씨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요, 박지은 씨는 작년에 이곳에 한번 다녀갔어요. 그때 제게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편지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1년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 아버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후원자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도 아버지를 그리워했구나. 평생을 보육원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편지가 언제 온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박지은 씨가 직접 찾아와서 전해줬어요. 작년 가을. 그때부터 종대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를 몰래 받고 어디론가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샀습니다. 트렁크를 늘 잠가두고 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종대는 그 아이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원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종대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대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요? 종대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편지 꾸러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신발을 놓았습니다. 종대는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대 씨?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종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종대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찾았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정희가 다그쳤습니다. 종대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집어들고 흔들었습니다. 윤소연이 누구예요? 이 편지에 나온 아이는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종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요? 종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집어들고 종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신발은 뭐예요? 누구 거예요? 종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종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종대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에요.
종대의 고백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종대를 바라봤습니다. 종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종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이에요. 소연이를 만난 건 그때였어요. 그럼 나와 결혼하면서도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종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소연이와는 이미 끝났어요. 집안이 반대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고 당신과 결혼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었다고요? 그럼 이 편지는 뭐예요? 이 아이는 뭐예요? 종대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소연이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8, 9년이었어요. 소연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도와달라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8, 9년. 바로 그 해였습니다. 정희가 임신 5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던 그 해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유산됐을 때 당신은 그 여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종대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은 아이를 잃고 슬퍼하고 있었고 저는 당신을 위로해야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핏줄인 아이가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죠. 왜 혼자 숨기고 있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았어요. 그때 말했다가는 우리 결혼이 끝날 것 같았어요.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고 산 거예요? 40년 동안요? 종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종대가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소연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제가 후원했어요. 매달 돈을 보냈어요.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냈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종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종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만나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었어요. 당신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배신이요? 이미 배신한 거 아니에요? 종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왜 차 트렁크에 이게 있어요? 종대는 신발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보육원 원장한테 제 연락처를 알아냈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정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종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병원에도 데려갔어요. 간암이었어요. 말기였어요.
정희는 벽에 기대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종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평생 한 번도 아버지라는 말을 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종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기 전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엄마 무덤 옆에 묻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이 신발을 주었어요. 어렸을 때 신었던 신발이라고 했어요. 제일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종대는 신발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그런 종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종대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일주일 전에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대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식을 혼자 치렀어요.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묘지에 들렀어요. 그 아이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종대가 왜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왜 트렁크를 잠가뒀는지, 왜 성묘길에 혼자 가겠다고 했는지, 모든 것이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집어들고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었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내려놓고 종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종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쪽지였습니다. 종대가 쪽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엄마 용서해요. 아버지도 용서해요. 행복하세요. 정희는 쪽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말했습니다. 정희는 차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종대는 말없이 각자의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 그 아이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종대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윤소연을 닮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종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샌 듯 했습니다. 구겨진 옷차림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식사하세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대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정희가 밥을 차려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정희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무덤이 어디예요? 종대는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가보고 싶어요. 종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 근처 공원묘지예요. 윤소연 씨 무덤 옆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종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과 들판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2시간쯤 달려 공원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묘지였습니다. 종대가 앞장서서 걸어갔고
정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언덕을 올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종대가 멈춰 선 곳에 두 개의 작은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하나에는 윤소연이라는 이름이, 다른 하나에는 박지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종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는 박지은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생몰년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에서 2025년. 겨우 36해를 살았습니다. 너무나 짧은 삶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종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공부를 잘했대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갔고요. 간호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결혼은요? 안 했어요. 혼자 살았대요.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을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가족도 없이, 의지할 곳도 없이 혼자서 버텨온 것입니다. 친구는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외로웠다고 했어요. 평생 외로웠다고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종대가 묘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종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종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꽃을 꺼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정희는 꽃을 두 무덤 앞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미워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들도 피해자였네요. 지은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태어난 게 죄가 아니에요. 부디 저승에서는 행복하세요. 엄마 옆에서 편히 쉬세요. 정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종대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한참 후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종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묘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종대가 뒤따라왔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용서한다는 것 말고 다른 말은 없었어요? 종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당신한테도요. 나한테도요? 네. 그 아이가 당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아내가 있다고 했더니 괜찮은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됐다고, 아버지가 행복하면 됐다고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가면서도 남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정희는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종대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희와 종대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종대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종대를 다시 묘지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종대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요. 그 아이한테요. 종대는 놀란 표호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또 가려고요? 제대로 인사하고 오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종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공원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눈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꽃과 과일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묘비를 덮고 있었습니다. 종대가 손으로 눈을 쓸어냈습니다. 윤소영과 박지은의 이름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종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는 과일과 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기도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의 어깨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종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그리고 지은아. 아빠가 왔다. 이번에는 아빠 혼자가 아니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왔어. 종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서 아빠라고 불러주는 소리를 외면해서 정말 미안했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당당하게 너를 데려왔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종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비겁했던 거야.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종대는 묘비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그런 종대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종대도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정희도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저는 당신 아버지의 아내예요. 저도 당신한테 미안해요. 당신을 미워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정희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승에서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희는 절을 올렸습니다. 종대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종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대는 정희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섰습니다. 이제 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종대가 물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저를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이해할 것 같아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평생을 숨기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종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남편으로서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희는 종대의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내려가요. 추워요.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눈 쌓인 길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종대가 정희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미워하며 보낼까요? 아니면 받아들이고 함께 갈까요? 정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아이는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차는 눈 내리는 길을 달렸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함께요. 그날 이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희와 종대는 여전히 함께 살았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종대는 정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종대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종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종대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버텨요. 제발 버텨요. 하지만 종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의사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종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종대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희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종대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정희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정희는 종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종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평생을. 이제 그만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대가 계속 말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진심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행복했어요. 정희는 종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종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희는 종대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해외에 있던 아들 부부가 급히 돌아왔고 딸도 왔습니다. 친척들과 종대의 옛 동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희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정희는 종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종대의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윤소연과 어린 박지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조금 자란 박지은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보육원 운동장인 듯 했습니다. 정희는 다음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선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대, 그리고 정희 자신, 그리고 멀리 뒷모습으로 서 있는 한 여자. 정희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몇 년 전 성묘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산을 오르며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 그날 박지은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지은은 멀리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어서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희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마루 한쪽에는 박지은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묘지에서 가져와 그곳에 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신발 옆에 사진을 세워두었습니다. 이제야 함께 있네요. 우리 모두요.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 나눈 이야기들, 서로를 걱정했던 마음들, 그것들도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종대를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요. 그리고 박지은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도 이 세상을 살다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정희는 마루에 놓인 신발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발의 주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신발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그대로 둘 것입니다. 박지은이 이 집에, 이 가족에 함께했다는 증거로요. 저녁이 되어 정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두 사람 몫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괜찮았습니다. 종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지은도 어딘가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정희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우린 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네요.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